만나서 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잘 지냈습니까? 예. 나름대로 국어과의 비주얼이라고 할 수 있는 김상규입니다. 이 나름대로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논란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더 이상 논란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제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면은 얼굴 들고 다닐 만하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됐나요? 예. 자, 아침에 여러분들 굉장히 피곤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조금은, 알겠어요? 활기차게 또 우리가 또 힘있게 또 그렇게 하루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하고 볼 페이지는 바로 6페이지 됐습니까? 그래, 6페이지 아니 6페이지가 되겠죠? 6페이지의 제2강 됐습니까? 예. 자, 우리는 지난번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시를 보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시의 흐름, 다른 말하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시를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1930년대에 그죠? 초반에 나왔던 순수시의 김영란 선생의 작품을 보았다면, 자, 오늘은 이제 누굴 보느냐 한다면은, 자, 작가 잠깐 볼게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래, 김광균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제가 몇 가지 조금 설명하고 그렇게 또다시 우리 신문 내용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1919년도에 얼마 전에 우리가 3.1절이었죠. 그죠? 3.1 운동을 했습니다만은 성공했니? 실패했니? 실패했다라는 것.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일종의 좌절의식, 그 다음에 패배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더라라는 거야. 그런데 1920년대에 우리 문단에 어떠한 시 경향이 도입되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920년대는 우리 시단에 일종의 낭만주의 시 경향을 가지고 있는 낭만시가 들어온다. 그런데 이러한 낭만시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19년도에 우리 3.1 운동이 실패로 끝나면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느낀 일종의 좌절의식, 패배감, 그 다음에 도피의식, 이런 것들이 시 속에 들어가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인 작가가 누구냐 하게 되면은 상화, 이상화 선생이 어떻게 해요? 대표적인 작가이고, 또 그의 작품 속에 보게 되면은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 안에 보게 되면은 결국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그러니까 뭔가 어떤 희망적이거나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됐니? 자, 그러다가 이제 1925년도에 그죠? 예. 흔히 말하는 우리가 코리아 아티스트 프롤레타리아 페데레이션, 일종의 카프라는 것이 결성이 되죠. 그리고 이들의 시를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라고 한다 그러면은 목적시 계열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러한 목적시 계열은 사실상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게 되면은 목적시 계열에서 추구했던 것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가진 자들의 것을 빼앗자, 좀 뭔가 뒤집어 엎자, 이러한 일종의 무엇을 목적, 경향을 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요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는 좀 맞지가 않죠. 그래서 목적시는 사실상 그에 대한 어떤 특별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마 잘 보기도 힘들 거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어떤 작가가 있다 그러면은 임화라는 인물이 있긴 해요. 됐니? 자, 그러다가 이제 이러한 카프에 대한 나름대로의 반발 의식으로 나온 것이 바로 1930년대에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일종의 순수시라고 하는 계열이더라라는 거죠. 바로 순수시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서, 그것을 뭐했다? 드러내고자 했던 계열이다라는 거야. 그죠? 그러면서 이 순수시가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했던 것이 바로 시에 있어서의 뭐라고 그랬더라? 그래, 음악성이라고 이야기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순수시 계열의 대표적인 작가가 바로 이러한 김영란, 그 다음에 정지용과 같은 인물이 대표적인데, 이들의 시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그 속에서 음악적인 요소를 굉장히 많이 어떻게 찾아낼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의 시가 나오게 되면은 선택지에서 반드시 그 내용에 대해서 묻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니? 예. 자, 그런 이후 1930년대 중반에 가게 되면은, 자, 앞에 나와 있는 이러한 목적시 계열을 뭐하고 배격하고, 또 동시에 앞에 나와 있는 이러한 순수시 계열을 배격하는 그런 어떤 시그룹이 나온다. 다시 말하면은 시라는 것이 어떻게 목적을 띠느냐, 시라는 것이 어떻게 음악성만 추구하느냐, 시라는 것은 나름대로 무엇을, 그래, 이성을 담고 또 그 안에서 그림으로서 그려낼 수 있는 것이 시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 시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그래, 주지시라고도 많이 이야기하죠. 일종의 우리가 이미지즘이라고도 일컫는 것이 바로 1930년대 중반에 나왔는 주지시 계열을 두고 하는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어떤 뭐라고 특색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시라는 것이 어떻게 음악성만을 따지냐? 시라는 것은 뭐 할 수 있어야 돼? 그림으로 그릴 수 있어야 돼. 그죠? 그래서 시에 있어서의 일종의 회화성을 추구해 나갔던 시가 바로 주지시 계열이더라라는 거. 그러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로 김광균, 그 다음에 장만영과 같은 인물이 바로 그런 인물이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어요? 예. 자, 오늘 우리가 누굴 배운다고요? 그래, 바로 이 김광균 선생에 대해서 배운다. 자, 김광균 선생 다시 이야기합니다. 어떤 시 계열이라고요? 1930년대 주지시 계열이다. 주지시 계열은 무엇을 중심으로 했더라? 회화성을 중심으로 했더라. 그러면은 자, 이 김광균 선생이나 장만영 선생의 시가 나오면은 뭐 해보는 것도 괜찮겠니? 그래, 팁으로 드린다면은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여러분들 시를 해석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는 이 김광균 선생 앞에다가 수식을 하나 갖다 붙일 수 있어. 어떤 수식어인데? 그래, 바로 서양화가다라는 수식어를 갖다 붙일 수 있다라는 거야. 왜 그렇니? 하게 되면은 그의 시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 동양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시어보다는 서구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시어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겠죠. 자, 우리는 엽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벌써 이 지금 김광균 선생은 저 폴란드 망명 정부 집회 됐습니까? 그런 것을 떠올리더란 말이야. 그 다음에 우리는 뭐 달구지 맞습니까? 예, 소에다가 끌고 다니는 그런 달구지를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은 벌써 파란 역등을 다룬 마차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요. 됐습니까? 또 우리는 구름이라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지? 그래, 뭐 양털 같은 맞습니까? 그런 어떤 뽀송뽀송한 구름을 이야기할 때 이분은 뭘 얘기했냐 그러면은 셀로판지로 만든 구름이래.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 그죠? 예, 그런 어떤 동양적 이미지 어떤 시어보다는 무엇을 그래 서구적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서구적 이미지를 담고 있는 뭐 영어로 얘기하면 우리 액조틱이라고 얘기할까요? 그죠? 그런 이국적인 모습을 담고 있는 시어를 시 자체에다가 굉장히 많이 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나요? 예. 그러면은 이 김광균 선생은 그런 어떤 서구적인 것에 대해서 전도하고 그것에 대해서 예찬하는 그런 어떤 시였냐? 아, 그거 아니야. 자, 요 김광균 선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팁을 좀 드리자 그러면 서구적인 맞습니까? 예. 그런 어떤 이미지를 담고 있는 시어를 굉장히 많이 씀으로써 일종의 이국적인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긴 합니다만 그런 어떤 서구적이고 그 다음에 이국적인 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뭘 가져온다라는 거야? 일종의 애상이요. 그 다음에 쓸쓸함을 어떻게 해요? 그래, 가져다 준다라는 것 됐습니까? 예. 그러한 것을 시에다가 많이 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됐니?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가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뭐 굳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많은 내용을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1940년대 이전에 나온 작가들의 대충의 어떤 경향은 여러분들이 파악했을 때 나중에 시 문제에 접근하기가 훨씬 더 쉽다라는 거 그것 좀 여러분들이 알아둬 주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예. 자, 그 다음에 김광균 선생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여러분들 가르쳐 드릴 거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작품 제목 잠깐 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외인촌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요거 잠시만 좀 볼게요.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은 자, 시 작품에서 우리가 제목이 갖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야. 됐습니까? 예. 자, 여러분 혹시 현대시 읽어나가면서 제목 없는 시 본 적 있나요? 없죠? 그죠? 항상 어떤 작품이든 간에 뭐가 존재하더라? 제목이라는 것이 존재하더라. 그러면 그 제목은 우리가 봐야 되겠니? 안 봐야 되겠니? 그래, 봐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봐줘야 되느냐 하게 되면은 이 제목에서 나타날 수 있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야. 그럼 어떤 것이 나타나는데? 그래, 첫 번째, 그래, 화자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두 번째 뭐가 나타날 수도 있더라? 그래, 대상이 어떻게 한다고요?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야. 됐습니까? 예. 슬픔이 기쁨에게 화자가 누군데? 슬픔이란 존재 아니야.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대상 역시 마찬가지로 대상이란 건 뭐야? 내가 어떤 시를 썼을 때 뭘 가지고 쓰느냐? 그걸 가지고 우리는 시적 소재 또는 대상이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이 작품에 나와 있는 외인촌이라는 것이 바로 화자인 내가 외인촌에 대해서 쓰겠다 해서 나온 거란 말이야.
됐습니까? 예. 그래서 대상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안에 정서가 또 담겨 있을 수도 있고요.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시간적 배경이라든가 아니면은 공간적 배경이 나올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정 없으면은 그 시를 짓게 된 시적인 일종의 상황이라는 것도 어떻게 해요? 작품에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가 나왔을 때는 작품의 제목을 그냥 허투루 얘기하지 마. 그 안에서 잡아줄 수 있는 것이 적어도 이 중에 한 가지는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지금 이 김광균 선생의 외인촌이라는 작품은 과연 뭘 드러내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봐요. 그죠? 외인이라는 것은 지금 내인, 달리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저 밖에서 온 사람을 이야기하겠죠. 그죠? 예. 그런 외인들이 사는 촌, 마을이라고 그랬다. 그러면 외인이 사는 그 마을에 대해서 시를 읊었겠다. 라고 본다면 그것은 시적 대상일 수 있는 가능성이겠죠. 맞습니까? 예. 또 하나의 마을이니까 공간적 개념이 되니까 공간적 배경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추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야. 뭐라고요? 아, 외인촌이라는 것이, 그죠? 그래, 시적 대상일까? 아니면 하나의 공간일까? 됐나? 아직까지 우리는 뭘 안 봤으니까, 내용을 안 봤으니까 뭐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겠느냐라고 추정해서 작품을 보는 것과 전혀 추정 없이 보는 것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니?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시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제목도 제일 먼저 살펴줄 의무가 있다라는 거, 그거 잊지 마세요.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시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극가죽이라는 걸 좀 살펴봐야 되겠어.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화면을 띄우지는 않겠습니다. 됐나요? 예. 왜? 화면이 저보다 더 못났어. 아니야. 여러분들 생각에는 더 잘났다고 여길지 모르겠어. 저의 얼굴을 중심으로 보는 거 괜찮죠? 그죠? 그런데 지금부터는 저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됐나요? 예, 오른손에 펜 들고 그 다음에 6페이지에 나와 있는 작품, 그걸 여러분들이 보면서 제가 하고자 하는 대로 좀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른손에 펜 들었습니까? 예, 그렇다면 제 1년부터 제가 쭉 한번 읽어볼 테니까 거기에서 우리 체크할 수 있는 것만 조금 체크하고 넘어가 보자. 작품은 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됐나요? 자, 오른손에 펜 들깁니다. 자, 가볼게요. 하얀 모색 속에 하얀 모색 이리 동그라미 깡약 쳐넣기 바랍니다. 그 속에 피어있는 산엽천의 고독한 그림 속으로 산엽천의 고독한 그림 이리와 네모 깡약 쳐넣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독하다, 야 고독하다 밑줄 쫙 쳐넣고 거다가 별표 하나 꽁약 쳐넣기 바랍니다. 됐니? 그런 고독한 그림 속으로 파란 역등을 다룬 마차가 파란 역등을 다룬 마차 이리와 다시 네모 깡약 쳐놓고요. 한 대 잠기어가고 바다를 향한 산마루길에 우두커니 서 있는 다시 밑줄 짝 전신주 위엔 전신주 다시라 네모 깡약 쳐놓고요. 지나가던 구름 하나 다시라 네모 깡약 쳐놓고요. 구름이 하나 새빨간 노을에 젖어 있었다. 새빨간 노을에 젖어 있었다. 다시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됐나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톡톡 끊어놓는 거 아시죠? 달락구분하는 거. 됐니? 자, 그러면서 제2연 가보겠습니다. 바람에 불리우는 작은 집들이 작은 집 다시 이런 네모 깡약 쳐놓고요. 작은 집들이 창을 내리고 갈대밭에 묻힌 돌다리 아래서 돌다리 다시 이런 네모 깡약 쳐놓고요. 그 아래서 작은 시내가 작은 시내 다시 이런 네모 깡약 쳐놓고요. 작은 시내가 물방울을 굴리고 됐나? 자, 거기까지 다시 톡톡 끊어놔 주시고요. 자, 3년 갑니다. 안개자욱한 화원지의 벤치엔 화원지의 벤치 다시 네모 깡약 쳐놓고요. 됐니? 한낮에 소녀들이 남기고 간 가벼운 웃음과 자, 소녀들이 남기고 간 가벼운 웃음 다시 밑줄 쫙 됐습니까? 그 웃음과 시들은 꽃다발 다시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시들은 꽃다발이 흩어져 있다. 됐니? 자, 그러면서 사연까지 같이 할게요. 외인묘지 다시라 네모 깡약 쳐놓고요. 외인묘지의 어두운 숲을 뒤엔 밤새도록 밤 이렇게 동그라미 깡약 쳐놓고요. 가늘한 별빛이 내리고 다시 밑줄 쫙 됐습니까? 예, 거기까지 해서 다시 톡톡. 그래서 3년과 4년을 같이 묶어서 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5년 갑니다. 공백한 하늘에 공백하다 밑줄 쫙 됐습니까? 그 하늘에 걸려있는 촐락의 시계 다시라 네모
깡약 쳐놓고요. 여인 손길을 저, 여인 손길을 저, 다시 밑줄 자. 10시를 가리키면 10시 다시려 동그라미 깡약 쳐놓고요. 10시를 가리키면 날카로운 고탑같이, 같이 났으니까 직유법이 되겠네, 그죠? 날카로운 고탑같이 언덕 위에 솟아있는 퇴색한 성교당의 지붕 위에서는 퇴색한 성교당 다시려 네모 깡약 쳐놓고요. 됐습니까? 그 퇴색한 성교당의 지붕 위에선 자,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야,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 거네.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이리와 그 전체적으로 네모 깡약 쳐놓고요. 그거 별표 하나 꽁약 쳐놓고요. 됐습니까? 그래, 거기까지 해서 톡톡 끊어놔 주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그래서 5연과 6연을 또 같이 묶어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예.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초벌구를 해드렸는데, 자,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시를 항상 읽어나갈 때는 먼저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를 읽어나가면서 그 맥락 속에서 과연 어떠한 내용들을 시 속에 담고 있느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살펴주면은 시를 공부해 나가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됐나요? 예. 자, 이 작품은 제가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자, 제1년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제2년. 그 다음에 제3년 됐나요? 제4연 에이 그러니까 이상하다 그죠? 그러지 말고 자 요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제1년 그 다음에 제2연 그 다음에 3년과 4연을 묶고 그 다음에 5연과 마지막 한 줄에 6년을 어떻게 해요? 묶어보자. 됐습니까? 2년 전년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그죠? 예. 자, 왜 이렇게 나눴느냐? 그래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에서 제1년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래 되어 있네요. 그죠? 자, 어떤 모습이냐 하니까 하얀 모색 속에 하얀 모색이란 건 어떤 모습일까? 그래, 시골에 가게 되면 이제 저녁밥 짓기 위해서 불을 때우죠. 그러면은 연기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온 마을에 자욱해. 됐습니까? 예. 그래서 모색이라고 얘기했으니까는 그는 저녁 색깔이 되겠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하얀이라는 건 이제 그런 의미가 된다라는 거. 그런 하얀 모색 속에 피어 있는 뭐라 그랬습니까? 산엽천의 고독한 그림 속으로 일어났잖아. 그죠? 그러면 제1년에서는 지금 뭘 드러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아하, 산엽천의 그래 풍경을 담아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네. 맞습니까? 예. 그러면서 다시요. 산엽천의 고독한 그림 속으로 파란 역등을 다는 마차가 맞습니까? 앞에서 얘기했잖아. 우리는 달구지를 이야기할 때 벌써 이 김강률 선생은 뭘 이야기한다고요? 그래, 파란 등을 다른 마차 됐습니까? 예. 그 마차를 벌써 떠올리고 있는 거야. 됐니? 예. 그러면 다시요. 그 마차가 한데 잠기어가고 바다를 향한 산마룻길에 우두커니 서 있더라. 우두커니 서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얘기하는 건데? 그래, 홀로 이래 되죠. 그죠? 그럼 무엇하고 연결되니? 저 앞에서 산엽천의 고독한 풍경이라고 했을 때 그 고독한의 이미지하고 같이 연결되지 않겠니? 맞습니까? 그러면 다시 우두커니 서 있는 전신주 위엔 됐나요? 지나가던 구름이 하나가 새빨간 너울에 젖어 있었다. 야, 새빨갛다 하니까 또 시각적임이 나오잖아. 됐니?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제1년에서는 결국 뭘 드러낸 거야? 산엽촌의 풍경을 드러내고 있는 거야. 맞습니까? 거기에 나온 소재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어떤 거야? 그래, 마차.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전신주. 이런 것들이 바로 뭐가 되겠어? 산엽촌의 풍경 아니겠니? 그런데 이러한 풍경들은 뭔가 아름다움을 자아내니? 아름다움을 자아내지는 않아. 작품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어? 그래, 한마디로 고독한 풍경이라고 이야기했잖아. 됐습니까? 이게 결국 뭐가 되는 거야? 그래, 이 작품의 전반에 흐르는 나름대로의 정서가 아니겠느냐라는 거. 이제 이해되겠니? 예, 그래.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연에서는 산엽촌의 풍경을 드러내고 있어. 그러면서 우리가 시간적 배경 잠깐 한번 볼게요. 시간적 배경 보니까는 어느 시간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래, 저녁 무렵. 이래 되겠습니까? 그래, 저물 무렵. 이렇게 잡아줄 수 있지 않겠나?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제1년의 모습은 원경입니까? 근경입니까? 했을 때 멀리 있는 모습이야. 그래서 원경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니?
됐니? 예. 자, 그 다음에 제2연 가볼게요. 그죠? 바람에 불리우는 작은 집들이 됐습니까? 예? 뭐가 나왔어요? 그래. 작은 집이 보이고. 그러면서 또 갈대밭에 묻힌 뭐가요? 그래. 돌다리가 보고요. 됐나요? 또 그 돌다리 아래는 뭐가 있다고요? 그래. 작은 시내가 뭐 한다고요? 물방울을 굴리고 있더라. 됐니? 오케이.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소재들은 전부 다 어디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어? 그래. 산엽촌 안에 있는 그런 모습의 어떤 대상들, 소재들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제2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뭘 할 수 있겠니? 산엽촌의 풍경을 읊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맞습니까? 예. 그러면서 시간적 배경은 아마 이래 되겠죠? 저물 무렵에서 이제 서서히 어디로 이동하고 있더라? 그래. 밤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 아니냐. 됐어? 오케이. 그러면서 전체적인 어떤 경치는 원경입니까? 근경입니까? 했을 때 그래. 이거는 근경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제2연에서는 이제 산요촌의 풍경 가운데서도 멀리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대상들, 달리 말하면 작은 집들이 창문을 내리는 모습과 돌다리, 그 다음에 작은 시내,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이제 3년 가보겠습니다. 안개자욱한 화원지의 벤치. 그래, 우리는 그냥 뭐라고요? 들판인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은 벌써 화원지라고 얘기했어. 맞죠? 뭐라고요? 꽃밭. 그 다음에 우리는 그냥 나무 덩어리 털썩하고 주저앉는데 이 사람은 벤치라는 것이 있어. 됐니? 예. 그래서 화원지의 벤치라는 것도 벌써 서구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액조틱한, 맞습니까? 예. 그런 시어다라는 것. 됐니? 그런데 그 화원지의 벤치 위에 한낮에 소녀들이 남기고 간 가벼운 웃음과 물어보자. 가벼운 웃음 눈에 보이니 안 보이니? 안 보이잖아.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가벼운 웃음이라는 것은 누가 화자인 내가 뭐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어? 상상한 것이다. 됐습니까? 예. 그리고 시들은 꽃다발이 어떻게 흩어져 있더라. 그럼 시들은 꽃다발이라는 것은 화자가 본 거니? 화자가 상상한 거니? 그래, 화자가 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그러면 이래 되겠네요. 자, 제3년에서는 결국은 무엇? 그래, 화원지의 무엇? 그래, 모습. 맞습니까? 거기에서 무엇을? 그래, 꽃다발을 봤어. 맞습니까? 예. 그래놓고는 이제 화자가 생각하지. 저 꽃다발이 왜 저렇게 흩어져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한낮에, 그죠? 누가요? 그래, 소녀들이, 그죠? 여기 와서 어떻게 놀다 갔나 봐봐. 치지베베, 치지베베. 됐습니까? 예. 그러다가는 뭣도 모르고 놔두고 그렇게 간 것 같아.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지. 여기에 내가 보이지 않는 뭐가 있다고요? 웃음소리. 물론 청각적 이미지입니다. 그죠? 예. 그런 웃음소리. 그 다음에 시드는 꽃다발. 그것이 벤치 위에 놓여있구나라는 것.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또 사연 가보겠습니다. 외인묘지라 그랬어. 야, 이제는 뭐야? 좀 우둔컴컴하네. 그죠? 예. 디즈니랜드. 이래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사연에서는 이제 외인묘지를 어떻게 해요? 또 드러내고 있더라. 그 외인묘지의 어두운 숲을 뒤엔 밤새도록 가늘한 별빛이 내리고, 가늘한 별빛이 내린다는 건 뭐야? 환하게 비춰주는 게 아니야. 뭔가 어두워. 그죠? 예. 보일 듯 말 듯해. 뭔가 침울해. 그죠? 하면서 귀신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 됐니? 예. 그러한 외인묘지의 또 어두운 모습을 3년과 4년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3년 4년에서 드러내고 싶던 건 뭔데? 산엽촌에 그 안에 담겨있는 화원지 외인묘지의 모습을 드러내고 싶다라는 거죠. 자, 시간적 배경 해볼게요. 이제 밤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또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그래. 밤새도록 그러니까 이제 아침을 향하고 가고 있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라고요? 밤이지만 이제는 신새벽, 달리 말하면 새벽이 가까워가는 그런 무렵 아니겠느냐라는 것. 됐습니까? 자, 그러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자, 원경입니까? 근경입니까? 요것도 역시 근경이라고 할 수 있겠네. 왜 근경이겠니? 화원지의 벤치 위에 꽃다발을 볼 수 있으려면 가까이서 볼 수밖에 없지 않겠어? 됐습니까? 예. 자, 마지막 5, 6년 가보겠습니다. 공백한 하늘. 공백하다 그랬어. 뭐야? 텅 비었다. 텅 비었다라는 것은 어떤 이미지하고 연결되겠니?
그래, 제1년에서 고독하다라는 것 됐습니까? 우두커니 서 있다. 이런 이미지하고 연결되는 거 아니겠어? 그죠? 그런 공백한 하늘에 걸려있는 촌락의 시계가 그래, 이제 뭘 보는데? 촌락의 시계를 보잖아. 자, 근데 시계가 여인 손길을, 야, 시계가 무슨 여인 손길이 있어? 아, 이 여인 손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인화 수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 여인 손길을 저어서 몇 시를 가리킨다고요? 10시를 가리켜. 자, 물어볼게요. 아침이겠니? 밤이겠니? 이제 시간의 흐름을 봤을 때는 그래, 밤 10시가 될 수는 없겠죠. 아침 10시 아니겠느냐라는 거. 됐습니까? 예. 그렇게 10시를 가리키면 됐나요? 날카로운 고딱같이 지기법이겠죠. 언덕 위에 솟아있는 퇴색한 성교당. 그래, 원관념 뭐가 된다고요? 퇴색한 성교당. 됐습니까? 그러니까 쓰러져가는 그 성교당, 교회 모습이겠죠? 그것의 지붕 위에선 하니까 결국은 5, 6년에서는 이제 뭘 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래, 왜 이 산역촌에서, 즉 외인촌의 그죠? 퇴색한 그래 성교당의 모습을 보고 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은 거기에 있는 시계를 뭐 한다? 그래,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맞습니까? 예. 그런 지붕 위에서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야, 이거 중요하다. 종소리 어떤 감각인데요? 띵띵띵 하니까 청각적 이미지잖아. 그런데 푸르다고 해서 종소리 여러분들 어떤 색깔이 있어? 없잖아. 근데 이것을 푸르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그래, 공감각이라고 이야기한다. 공감각이라는 건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고? 감각의 전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거 잡아주는 거 있지만, 그러니까 그 퇴색한 성교당에서는 땡땡땡 하면서 종소리가 울려 퍼지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시간대표 의견 다시 확인해 볼게요.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 아침 하면서 이제 몇 시가 된다고요? 10 맞나요? 10 hours가? 예, 10시. 이래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서도 이제 그 시계바늘이 여인 손길인 것처럼 느껴지려고 그러면은 가까이서 본 거겠어? 멀리서 본 거겠어? 그래, 가까이서 본 거. 그렇다면은 경치는 근경, 이렇게 우리가 잡아줄 수 있지 않겠느냐. 됐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산여촌, 달리 말하면 외인촌의 풍경이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장면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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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장면이다라는 거.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겠네. 그죠? 자, 그리고 다시 조금만 빨리 진행한다면 이 작품에서 우리가 특징적으로 볼 거. 가만히 보세요. 어떻게 된다고요? 저물 무렵에서 밤이 새도록 그러면서 아침이 이르는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어? 그래, 시간의 그래 흐름이라는 것이 나타나 있고, 또 시상 전개를 가만히 보니까 원경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근경으로의 어떤 시상 전개. 됐습니까? 그러면서 그러니까 원경에서의 근경으로의 어떤 시상 전개. 그러면서 세 번째는 가만히 보니까 하나의 장면적 모습. 됐습니까? 예, 일종의 장면화 시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됐나요? 오케이. 이것이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특색이다. 그리고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작품의 주된 정서는 뭐였더라고요? 그래, 고독함이었다라는 거.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김강균 선생은 서구적 이미지의 시어를 많이 썼으면서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전도라거나 아니면 예찬적 모습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 거기서 주는 어떤 쓸쓸함, 외로움, 애상감, 이런 어떤 센티멘탈한 어떤 느낌도 그대로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 이제 이해되겠니? 예. 자, 조금만 빨리 가볼게요. 자, 6페이지 밑에 문제 1번 갑니다.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적절한 것인데, 선택지 1번, 삶의 달관한 화자의 여유. 에이, 그런 것들은 나타나지가 않아. 오히려 그런 어떤 외인촌의 모습을 통해서 느껴지는 고독감을 드러낸 것이 바로 이 작품을 알 수 있겠죠. 두 번째, 향토적 소재. 에이, 오히려 서구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소재가 많이 나타나 있다. 그냥 청각적 이미지가 강하게 드러나 있다. 자, 물론 청각적 이미지는 드러나 있어요. 뭐 종소리라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작은 시내가 물방울을 굴린다라는 표현에서. 그러나 이 작품이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청각적 이미지보다는 뭐가 시각적 이미지가 강하다. 왜? 바로 이 주지주의는 회화적인 것을 특징으로 삼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4번, 비인간적인 물질문명 비판. 아예 이 작품에서는 물질문명에 대한 비판적인 것이 아니야. 고독감을 드러낸 서구적인 이미지가 주는 어떤 고독감, 쓸쓸함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다음 몇 번? 5번. 그래, 시간의 흐름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시간의 흐름 언제부터? 저물 무렵부터 밤 새도록 그 다음에 아침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의 흐름 따라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는 거. 선택지 5번이 답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페이지 2번 문제 갑니다. 이 시의 각 단계의 장면들을 자 그림으로 표현한다. 밑줄 자 그럴 때 시적 화자의 시각과 거리가 먼 것은 왜 이런 문제가 나오겠어? 그래 이거는 김광규 선생이 가지고 있는 시적인 특징 때문에 이런한테 낼 수밖에 없는 문제다라는 것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묘지의 모습을 그리도 그리도 아니 그리되 이래 되겠죠? 못합니다. 음산한 느낌 그래 뭔가 쓸쓸한 됐습니까? 예 뭔가 우울한 됐나요? 고독한 그런 느낌이 들도록 표현해 주는 건 맞아요. 그것은 그뿐만 아니라 모든 장면이 다 같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성교당의 모습 역시 마찬가지로 퇴색한이라고 그랬으니까 낡고 오래된 느낌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집과 시내 역시 마찬가지로 돌돌돌 그러긴 하지만은 창문을 닫아놔 그러니까 보이지가 않아 쓸쓸함 고독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쓸쓸함과 적막감 좋고요. 산엽천의 모습을 그리는데 색채의 선명한 대립 제1년에서 보니까 어떻게 있어? 하얀색 파란색 역등을 다 맞춰 빨간색으로 젖어 있더라. 그러니까 흰색 파란색 빨간색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색채 대립을 할 수 있겠지 되죠. 예. 그럼 5번 보세요. 화원지의 모습을 그리되 소녀들이 발랄함이 느껴지도록 생기있게 표현한다? 아니잖아. 자 그런 어떤 발랄한 모습은 웃음소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꽃다발이 뭐 한다 그랬어? 흩어지고 있고 또 가만히 살펴보니까 화원지 벤치 위는 어떻게 된다고요? 가벼운 웃음이라 그랬잖아.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작품의 이미지를 본다면은 소녀들의 발랄함이 느껴지도록 하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그것은 상상이다라는 것. 됐습니까? 예.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잡아주면 될 것 같고요. 이 시의 지배적 정서, 지배적 정서 다시 밑줄 자. 그래, 이 시가 가지고 있는 중심된 정서, 화자가 생각하고자 했던 정서, 화자가 여러분한테 느끼고자 했던 정서 한마디로 얘기해봐. 그대로 드러나네. 바로 고독이라는 것. 됐습니까? 쓸쓸함이라는 것. 됐니? 그러면 작품 속에서 쓸쓸함, 고독감이 나타나는 거 찾아봐. 그래, 1번 선택지 바로 보이네요. 인적이 끊긴 곳, 홀로 앉은 이래 돼 있잖아. 됐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뭘 느낀다? 고독감을 느낀다라는 거. 그런데 2번 선택지, 4번 선택지는 작품을 보시면은 고향 앞에서 그 다음에 향수 전부 다 뭘 드러내고 있어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더라라는 거. 3번은 보니까 정처 없는 나그네의 어떤 안타까움 맞습니까? 그런 나그네의 삶을 드러낸 것이 바로 3번이고요. 5번은 보니까 이랬잖아요.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내가 끝끝내 마저 하지 못하였구나라는 거. 바로 이별에서 오는 슬픔 그 한 됐습니까? 그걸 드러낸 것이 선택지 5번이다. 자 그러면은 답은 1번 잡으면 될 것 같고요. 4번 갑니다. 밑줄 친 구절 중에서 보기의 설명과 거리가 먼 것은 자 다른 것이 아니라 이거는 사이비 준술이라는 것은 시적인 언어라는 거야. 과학적 언어가 아니라.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사람이 술을 마신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건 어떻게 해요? 과학적 진술이 돼요. 하지만 술이 사람을 마셔. 내가 술이 어떻게 사람을 마실 수는 없잖아. 고주망태 뭐 그런 의미.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이비 진술을 우리는 시적인 표현이라고도 많이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어떤 시적인 표현이 아닌 것, 달리 말하면 과학적 진술에 해당되는 것 찾아봐. 선택지를 보니까 구름이 노을에 젖어 있었다. 야, 구름이 노을에 젖어 있을 수는 없잖아. 두 번째, 시내가 물방울을 굴려. 역시 마찬가지로 시적인 표현일 거고요. 그 다음에 밤새도록 가늘한 별빛이 어떻게 해요? 내려. 됐습니까? 내려와. 그 다음 5번, 시계가 여인 손길을 가지고 있어. 역시 시적 표현이죠. 그러나 시들은 꽃다발이 흩어져 있었다. 꽃다발이 흩어져 있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는 어떤 것이죠. 그죠? 그래서 선택 3번이 사이비 진술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라는 것. 됐습니까? 예.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하고 이 김광규 선생의 외인촌이라는 작품을 조금 급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 알아야 되는 건 김광규 선생의 외인촌이라는 작품을 그냥 이렇게 보지 말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옆에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아무쪼록 구호가의 나름대로의 비주얼이었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